한국사의 뿌리인 낭랑조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낭랑의 기원과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낭랑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입니다. 금제 허리띠 고리입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국내 출토 금속 공예품 가운데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명품입니다. 흉록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중원과는 다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다리입니다. 금동으로 만든 상다리. 아주 익살스럽고 예쁘게 잘 만들었죠. 금동 항아리, 칠그릇, 옥벽이라고 하는데요. 신석기 시대부터 왕이나 귀족이 허리에 차고 있던 장식품입니다. 유물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죠. 서기 1세기에 이런 유물을 만들 만한 지역이 한반도에서는 제가 볼 땐 이 낭랑밖에 없었습니다. 박물관들을 돌아보면요. 이 동전을 보시면은 여기 조선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랑 사람들은 스스로의 국가를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낭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동전에 조선통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마고와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낭랑 지역, 즉 현 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요.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낭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했던 거라서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 문명을 창조한 왕조가 있습니다. 상나라입니다. 하은절 때 그 은나라라고도 부르고요. 은나라에서 이 낭랑이 시작됩니다. 은나라가 망합니다. 주나라한테 망하면서 이 황하 유역에 있던 은나라가 요하 서쪽, 요서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11세기, 즉 상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상나라계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되지요. 그래서 고조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상나라가 이주해서 그 영향을 받은 기자조선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인도를 세우던 한반도와 이 만주 일대, 단군조선입니다. 이 단군조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조선, 기자조선입니다. 기자조선에 눌려있던 이 연나라가 기자조선을 물리칩니다. 천리 정도를 뺏는다고 하는데요. 천리를 뺏으면서 기자조선이 일시적으로 약화됩니다. 당시 연나라는 현 북경 일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황하 인근에 있었을 겁니다. 연나라가. 이 연나라가 천리를 뺏었다는 얘기는 요 당산 지역부터 이렇게 쭉 천리 정도 고조선을 몰아냈다는 얘기인데요. 기자조선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양시, 비파형 동검이 다량 출토된 이 조양시가 수도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쪽으로 축소된 기자조선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흠정속 문헌통보라는 청나라 시기 역사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양은 원래 조선 땅 평양성이었다. 요양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현 요하 인근의 여기가 요양입니다. 이 요양이 고조선의 평양성이었다. 그러다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 시기에는 폐수현으로 바뀌어서 요동군, 현도군, 낭랑군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요양이 원래 고조선의 수도 평양이었고 이 평양을 흐르던 강이 폐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 폐수가 평양하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기원전 209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209년 평양은 흉노의 공격으로 빈 땅으로 변합니다. 이때 평양은 요양을 말합니다. 여기가 빈 땅이 돼버려요. 자, 기원전 209년 이전에 진시황이
BC 221년에 몽염을 시켜서 10만 군을 동원해서 흉노를 정벌하게 합니다. 당시에 진시황이 여기 이 인근에 있었던 흉노를 몰아냅니다. 그때 흉노는 일시적으로 북쪽으로 쫓겨나요. 근데 몽염이 곧 죽습니다. 그 뒤로 다시 남하에서 황하-이남을 점령하고 동호, 즉 조선과 만리장성 인근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게 돼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처음 몽염이 흉노를 몰아내고 차지한 땅이 요 만리장성 이남이에요. 흉노가 원래는 황하 인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다가 진시황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진시황이 명령을 해서 요 진앙도부터 장성을 쌓죠. 근데 얼마 못 갑니다. 몽염이 이렇게 흉노를 몰아내고 얼마 안 있어서 죽죠. 그 뒤에 이 흉노가 다시 황하 이북까지 점령을 해요.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가 어디였냐? 물론 흉노도 강하고 진나라도 강했지만은 모돈이 즉위할 때, 즉 흉노 왕이 기원전 209년 즉위할 때 동호가 아주 강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호. 여기죠, 이쪽 땅을 동호라고 불렀는데, 모든 좌왕들, 흉노의 좌왕들은 동쪽에 거했는데 상곡 동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좌왕이라는 건 동쪽 왕을 말하는데 흉노가 상당히 넓죠. 그 중에서 이 동쪽 왕들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상곡, 즉 북경 오른쪽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예맥조선, 즉 조선과 이 상곡 일대에서 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당시 진나라 또는 그 뒤를 이은 한나라는 이 요서 지역, 현재 요소라고 불리는 이 지역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만리장성 동쪽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당시 강성했던 이 조선 예맥, 조선이죠. 예맥 쪽이 사는 조선을 예맥 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예맥 조선이 강성하다 보니까 흉노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9년 모돈선비가 즉위할 때 조선이 공주도 보내고 남는 땅, 여기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 천리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흉노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가 난 모돈 선우가 동호를 공격합니다. 즉 조선이죠. 조선 예맥과 국경을 접했다고 하니까 당시 동호는 조선입니다. 조선을 공격해서 왕을 멸해버려요. 당시의 수도를 제가 이 요양 일대라고 했는데 이 요양 일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흉노의 공격으로 왕이 망했다는 얘기는 수도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수도가 옮겨졌겠죠. 그때 옮겨진 수도를 저는 이 평양, 왜냐하면 똑같은 평양이고 똑같은 폐수가 있던 요 지역이기 때문에 요양이 평양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요하 일대는 조선 서쪽 변방이 되고 공지가 돼버려요. 즉 여기가 완전히 빈 땅이 돼버립니다. 흉노한테 망한 뒤로. 즉 연나라에 의해서 빈 땅이 된 게 아닙니다. 흉노에 의해서 빈 땅이 된 거죠. 원래는 연나라는 기원전 209년 이전에 이미 물러나고 조선이 이 지역을 회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진나라 한나라 초기 요동, 박, 변경 또는 빈 땅이었다고 합니다. 어디가? 요양, 요 평양 일대죠. 요 북방 평양. 이후에 광개토대왕이 이곳에 수도를 정합니다. 이름을 또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장수왕이 현재 평양, 장안성이죠. 장안성으로 천도한 시기가 427년입니다. 홍실대 이우석 교수님 논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원전 3세기 조연전쟁, 즉 연나라와 전쟁 전에는 인물이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 후로 연나라가 조선을 물리치죠. 연나라가 조선을 물리친 뒤로 연나라 영토가 이렇게 전산산맥 서쪽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연나라 문화가 이렇게 퍼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기원전 209년 당시에 이 지역은 조선이 이미 회복했고 북경 일대까지 흉노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죠. 즉 연나라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린 건 아닙니다. 기원전 209년 이전에 이미 조선이 어느 시기인가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죠. 이 땅은 조선 서부였습니다. 사기의 기록에 보면은 연나라 사람 위만이 기원전 195년에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이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험독이고, 이 험독은 현재 요양시 서쪽에 안산시에 있었던 것으로 중국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원전 195년에 이주해온 연나라 사람 위만이 조선을 쿠데타로 뺐습니다. 즉 위만이 여기 있었고요. 조선은 당시 왕도가 멸망했죠. 이 요양시 평양이 멸망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주했다는 얘기죠. 얼마 안 됐습니다. 209년에 망했는데 기원전 195년에 위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불과 14년, 15년밖에 안 된 시기에 위만이 힘을 길러서 고조선을 칩니다. 위만이 고조선을 왜 쳤을까요? 일단은 가보니까 어수선하거든요. 흉노한테 쫓겨서 이주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과 10여 년 만에 나라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위만이 봤을 때 약간 허술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위만은 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온 사람이죠. 세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나라에서 이 사람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조선의 수도를 점령해서 세력을 넓혔던 것이죠. 위만이 고조선을 물리쳐서 그 당시 기준이 왕이었죠.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기준을 몰아냈어요. 어디로? 요 한반도 남쪽 이 진지역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위만의 후손들이 86년 동안 왕을 해요.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는 위만조선이 주변 국가들을 병합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합니다. 이게 중국 측 자료인데요. 위만조선을 이렇게 작게 그려놨나요? 사실은 이 위만조선이 세력이 컸습니다. 원래가 중심지가 여기였어요. 위만도 안산시 이쪽 험독이었는데 이쪽까지 평양 지역까지 병합을 합니다. 기준의 조선까지. 그러면서 기준은 이쪽에 와서 마한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강했던 이 위만조선이 주변국, 여기가 임든이고 여기가 진반조선인데요. 이 진반하고 이 진국의 우호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힘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진반조선하고 요 진국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진반과 진국이 호소할 때가 있었겠죠. 어딜까요? 바로 중국 한나라입니다. 이 한나라에 계속 이 위만조선을 비판하면서 한나라와의 교류를 막고 있다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이 진과 진반국이 한나라와 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태해지잖아요. 교류를 막은 거죠. 당시는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위만조선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진국도 이쪽으로 중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는 이제 사신을 보내서 위만조선을 설득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협상에 실패하고 두 나라 사이가 급격히 관계가 악화됩니다. 이에 한나라는 수군하고 육군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조선은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 내부 분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땅에 4개의 군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 수도가 있던 땅이 바로 낙랑군입니다. 자, 그럼 낙랑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낙랑군은 그 중심지가 바로 한반도 서북 쪽에 있었습니다. 후한서를 보시면은 동해북쪽은 고구려고 옥저도 있고 남쪽에는 진안이 있고 동쪽은 큰 바다고 서쪽은 낙랑이다. 동해의 서쪽이 낙랑이라는 얘기고요. 같은 후한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을은 서쪽에 있는데 북쪽은 낙랑이다. 그리고 남쪽은 외다. 여기가 외였습니다. 삼국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는 요동군 동쪽 천리 밖에 있는데 남쪽은 조선 예맥, 조선은 낙랑이라고 했죠. 낙랑인들은 스스로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은 조선 예맥과 접해 있고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접해 있다. 고구려 남쪽에 있었잖아요. 낙랑이. 7세기 당시 이때는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성으로 옮겨진 이후입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은 신라는 고구려 동남쪽에 있는데 한나라식인 낙랑 땅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랑이 이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양성, 고구려 수도죠. 한나라식인 낙랑군의 옛 땅이었다. 이렇게 중국 기록에서는 한결같이 낙랑을 평양 일대로 비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 기록은 어떨까요? 삼국사기 김부식 선생님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지금 고려입니다. 고려 당시 대동강이 폐수,
고조선의 수도 평양을 흐르던 폐수인 것은 명백하고 서경, 고려 당시에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경이 고조선의 수도 평양이었던 것 또한 가히 알 수 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의 여러 글에 의하면 낭랑이 곧 평양송이라는 말이 옳을 듯하다. 백제 원조의 말에 동쪽에 낭랑이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신라인들이 스스로를 낭랑이라고 했습니다. 낭랑 사람들이 그만큼 기원 전부터 많이 이주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 기록에 모두 낭랑을 이제 평양으로 비정을 하고 있고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안, 신라의 전신이죠. 경상도 지역입니다. 진안 사람들은 마안하고 언어가 다르고 바로 옆인데도 언어가 달랐습니다. 풍속, 마안은 말을 안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말을 기르기만 했고, 그리고 성을 쌓았답니다. 마안은 성이 없고요. 남녀 구분을 했답니다. 마안은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인데도 이렇게 달랐어요. 그 진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은 낭랑 사람을 자신들이 두고 온 사람, 즉 자신들은 낭랑에서 이주를 해왔는데 자기들이 근데 못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요. 즉 자신들은 누구다? 낭랑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제 책에 제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신라는 종종 낭랑으로 불립니다. 565년 북제가 신라왕을 낭랑군공으로 임명하고 624년 당나라 고조가 신라왕을 낭랑군공으로 책봉을 합니다. 고려 태조가 신라 마지막 왕이죠. 경순왕한테 딸을 시집 보내면서 낭랑공주라고 칭을 해요. 낭랑으로 간 공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려 당시 1008년에는 신라 수도를 낭랑군이라고 명명을 해요. 이 정도로 신라하고 낭랑이 관계가 깊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죠. 신라와. 삼국사기의 낭랑을 기록해보면은 많은 기록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잦은 교류가 있었죠. 낭랑과 신라는. 따라서 낭랑은 신라의 인접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낭랑이 중국 쪽에 있었다. 그러면 중국의 낭랑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아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물론 4세기에 낭랑이 모용씨한테 투항하면서 낭랑에 관한 기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그 기원전 1세기에 있었던 이 낭랑은 중국과는 큰 관련이 없는 자치국이라고 봐야 돼요. 당시에 중국에 낭랑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많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낭랑을 꼭 중국 역사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역사가 한국 역사입니까? 일본 역사입니까? 당연히 한국 역사죠. 낭랑 역시 물론 정권은 예속이 돼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어디 갔겠습니까? 우리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라 진안 지역과 가까운 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 제가 아주 어렵게 찾은 자료입니다. 서기 300년에 낭랑이 신라에 항복한다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요. 낭랑이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그럼 이 낭랑이 이 북경 지역에 있는 낭랑이 왜 신라에 항복을 합니까? 삼국사기 기록에 이게 맞질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기록을 보면은 이 313년에 낭랑군이 모용씨한테 투항을 하고 432년에 북이가 이 모용씨한테 투항한 낭랑군을 끌고 갔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요. 북경 쪽으로. 그 북경에서 581년에 수성현, 고정시로 수나라 당시에 줄을 옮겼다는 기록도 분명히 나옵니다. 즉 150년 동안 432년부터 581년까지 거의 150년을 북경 일대에서 이 낭랑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이 낭랑은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조선과 관련된 지명들, 여기 조선화도 있고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쪽이 낭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여기가 맞아요. 신라와 가까이 있던 낭랑입니다. 점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 이 낭랑이 583년에 망해요. 즉 베이징이 사실은 조선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150년 동안 낭랑 조선의 중심지였죠.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중국 동북공정,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주했죠. 어떻게 중국에서 직접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한국인이 이제 일본으로 이주한 사실을
일본은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해보니까 4, 5세기 가야 백제가 일본을 통일한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뭐 유물이라든가 역사 기록을 억지로 왜곡시키면서 자국의 정치, 뭐 민족 감정 이런 거에 자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이 낙랑을 부정하면 낙랑을 이은 신라를 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 백제 땅하고 고구려 땅에 있던 유민들은 다 주변 국가로 흩어졌다고 그래요. 거의 사람이 안 남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뭐 경기도건, 충청도건, 전라도건, 강원도건 누구의 후손입니까? 한국인은 신라를 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백제 고구려가 망하면서 그 땅은 거의 빈 땅이 됐다고 사서에 나오잖아요. 한국인들은 이 낙랑에 대해서 지금 뭐 중국 정권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낙랑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은 주변국하고는 좀 달라야죠. 좀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뒤에 주변국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고쳐달라 당당히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낙랑과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